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예, 이렇게 세종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감염병하고 스마트시티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어쩌면 스마트시티가 앞으로 좋은 도시가 되려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해야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염병 전문가로서 이런 도시면 살만하겠다, 아니면 이런 도시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겠다 하는 내용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신종감염병, 감염병 전문의 또는 이제 감염내과 전문이기는 한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눈을 뜬 시기가 언제냐면 2015년도에 그때 이제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이제 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진 대장으로서 긴급구호대로 파견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볼라 환자를 직접 이제 진료하고 또한 이제 현장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경험한 것 자체가 이제 어쩜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이제 변화를 줬던 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저 때 갔을 때가 2월 달이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격리 기간 거치고 이제 현업에 복귀한 게 3월이었는데 2015년에 또 다른 감염병이 유행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5월부터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에볼라에 갔다 왔던 경험들도 있고요. 또 제가 워낙에 이제 좀 그 관심을 가지고 했었던 부분들이 중소병원에서 이제 그런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메르스가 중소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들을 이제 찾아가서 그 병원들이 회복되는 그런 데를 돕는 일들을 사실 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연이 돼서 이제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병관리청 자문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과제들도 수행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이제 한 3, 4년 동안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 뭐 벌어질 수 있을 정도는 되겠지만 실제 벌어지겠어 정도. 그냥 제가 상상했던 정도가 그냥 2009년에 우리가 신종플루 겪었잖아요. 근데 신종플루 정도가 제가 감염내과 의사를 하면 한두 번 정도 더 그러니까 유행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인플루엔자보다도 더한 또한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제 뭐 백신 치료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지만 이제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특정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셧다운되는 이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는 저도 감염내과 전문의로 상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해봤겠죠. 상상은 해봤지만 이게 실제화될 거라고 예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어서 저도 상당히 초반에 상당히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이 병이 이런 병이구나라고 깨닫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요. 근데 사실 뭐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감염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사실 코로나19라는 이런 감염병 하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꿀 거라고는 다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런 도시라는 곳에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잘 전파되는 양상이 된다는 사실들을 이제 보게 되면 좀 아이러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감염병과 도시는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영국에서 콜레라가 유행을 자주 했어요. 도시, 특히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식수 공급 자체가 그 당시도 우물물 받거나 그냥 뭐 템즈강물 떠다가 이제 먹는 상황인데 강하고 우물이 오염되면서 콜레라가 확 유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콜레라라는 균 자체가 그 콜레라 한참 유행했던 이제 19세기 초였는데요. 그 당시에 콜레라가 균인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런 식중독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경로로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존 스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 영화의 제목에 이제 나오는 그런 주인공으로 가끔 나오는 이름인데, 존 스노라는 사람이 도시 공간 안에서 식수가 오염돼서 뭔가 식중독이 이제 퍼지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역학조사 단계를 거쳐서 물을 끓여서 먹거나 또는 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정화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 강으로라든지 이런 우물물로 들어가지 않게 하면 이런 콜레라가 유행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역학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사실 균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역학조사만으로 뭔가 하여간 물을 오염시켜서 사람이 감염되고 문제가 된다는 걸 깨닫고 했고요. 그래서 식수 체계가 개선이 되면서 사실 도시라는 게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도시에서 모여서 살 수 있게 되는 조건을 만들었던 게 사실 감염병에 대한 것들을 깨닫기 때문이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감염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라는 공간이 어쩌면 감염병, 사람들이 너무 밀집돼 있고 사람들이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다 자연 속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또는 어떤 방식의 삶의 모습들이 개선이 돼야 우리가 정말 안전한 도시에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는 책을 작년 8월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차 유행 거쳤던 그 100일간의 내용들을 이제 내용을 썼는데, 근데 저 안에 이제 막 이제 뭐 도시에 관한 얘기가 있지는 않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그 보살핌들이 제대로 돼야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와 살아갈 때 뭔가 이제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삶에 대한 얘기들을 꺼냈었는데요. 어쩌면 스마트 도시라는 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시 자체를 개량하고 뭐 새롭게 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도시 자체가 살기 좋은 공간들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취약한 사람들마저, 취약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취약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마저도 안전하게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유행 상황을 조금 이제 알고 가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건지, 그리고 실제로 오늘 제목처럼 포스트 코로나라는 상황을 어떻게 이제 언제쯤 맞이할 건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그 20세기 넘어서 이제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감염병들이 이제 1918년에 스페인 독감, 1968년에 홍콩 독감, 2009년에 신종플루, 또한 이제 2015년에 에볼라, 그 다음에 2015년에 메르스, 한국, 우리나라 이제 메르스 겪었죠. 근데 보시면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신종플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1968년에 유행했던 홍콩 독감 있잖아요. 되게 뭐 오랜 시간이 지났죠. 5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저 홍콩 독감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줄 것 같아요? 어떻게 줄 것 같아요? 토착화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저 홍콩 독감이 사실은 아직도 토착화돼서 매년 겨울 유행하고 있어요. 50년째. 그리고 신종플루 기억하시겠지만, 신종플루 처음 막 유행할 때 공포감 장난 아니었잖아요. 사실 코로나 작년 시작할 때나 신종플루 처음 시작할 때 공포감 비슷했거든요. 근데 신종플루 2009년 말에 백신 나오고 또 워낙에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대할 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공포감이 크게 느끼지도 않았고, 사실 저 신종플루 지금도 유행할까요, 안 할까요? 유행해요. 예, 2009년에 분명히 정말 코로나처럼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 나와서 그냥 우리가 그냥 감당할 만한 바이러스가 돼버리니까 지금 똑같은 바이러스가 겨울마다 2, 3년에 한 번씩 크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죠? 그때처럼 공포감 안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19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콩 독감이나 신종플루처럼 토착화될 거다. 그다음에 겨울마다 유행하는 그런 이제 독감과 비슷한 그런 바이러스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막 시작됐잖아요.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하면 사망률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생기죠? 또 유행 자체도 감소되고, 이러다 보면 코로나19를 우리가 대할 때 이제 사람 많이 죽지도 않는 바이러스고, 전파는 되긴 하지만 많은 사람이 백신 맞아서 전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걸리지도 않고 집단 발병 숫자도 막 줄어들기 시작하면, 한 몇 년쯤 지나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신종플루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그 당시에 정말 공포감이었지만, 정말 몇 년을 고생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감당할 만한 바이러스가 될 거야,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종식은 우리가 맞기는 힘들겠지만, 어떤 종식이죠? 심리적으로 코로나도 그렇게 위험한 바이러스는 아니야, 이렇게 되면 심리적 종식이 언젠가 일어날 거다. 빠르면 백신 접종이 정말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뭐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힘을 못 발휘한다 그러면 1, 2년 내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몇 년쯤 있다가 변이 바이러스까지 좀 이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수단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면, 그때쯤 되면 우리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남아있는 거는 전 세계 인구가 15억 명이었는데 5억 명이 감염이 됐고요. 그리고 5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는 스페인 독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그래도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8일자긴 하는데요. 1억 1천만 명 이상, 지금 거의 1억 2천만 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전 세계 사망자가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만간에 300만 명이 도달할 건데 그 유행 자체,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가 작년 중국에서 시작되면서 올해 1월까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매일 확진되는 숫자가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죠. 유행 자체가 계속 악화가 됐는데 처음으로 언제 꺾였냐면 1월 말에 꺾였어요. 꺾여서 살짝 떨어지다가 좀 정체기긴 한데 왜 꺾였을까요? 갑자기 백신 때문에? 백신이 이제 3월 첫 주 넘어가면서 한 3억 명 정도가 이제 1차 접종을 쓰긴 했는데 근데 그거 치고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3억 명 맞았다고 유행이 꺾일 것 같지는 않죠. 유행이 제일 많았던 국가가 어느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매일 확진자 제일 많았고 전 세계 제일 많은 확진자 나온 국가가 어디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12월 1월까지 40만 명씩 발생하다가 지금 10만 명 미만으로 발생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백신 접종의 영향도 좀 있겠지만 백신 접종 아직 미국 20% 못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행이 잡힐 건 아닌데 정권이 바뀐 게 큰 역할을 했어요.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바이든 정권 들어서면서 마스크 착용 강화시켰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시키면서 유행이 먼저 꺾이고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자가 숫자가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꺾이니까 전 세계 유행이 꺾이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미국이 이제 꺾였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죠. 주황색 그래프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꺾이고 나니까 전 세계의 그런 확진자 꺾였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확진자가 3월 8일 기준으로 9만 2천 명이었고 사망자가 1,600명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미국이 지금 많이 줄어서 6만 명에서 10만 명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1년 동안 발생한 확진자가 미국은 아직도 매일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1,600명 사망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한참 12월하고 1월에 사망자 많을 때 하루에 4,000명씩 사망했어요. 엄청난 숫자가 사망을 하긴 했죠.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1,600명 사망했는데 작년 10월까지 500명 사망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3차 유행 되게 심하게 겪었잖아요. 3차 유행 겪으면서 거의 1,000명 넘게 이제 사망을 해서 우리나라도 유행 자체가 커지면서 겨울 내내 사망자가 꽤 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도 더 큰 유행을 맞으면 사망자가 확실히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망률과 관련돼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주로 어느 연령대가 많이 사망하냐면 연세 드신 분들, 특히 70대, 80대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80대는 20%가 사망해요. 20%. 70대는 한 6에서 7%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섭죠. 80대 어르신들은 정말 코로나 감염되면 5분 중에 1명 사망하고요. 그리고 1,600명의 확진자 중에서 가장 많은 집단 발병으로 사망한 그룹이 어디냐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 계셨던 어르신들. 그래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확진돼서 사망한 분이 전체 감염자의 30%입니다. 5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말씀을 드릴 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를 안전하게 하는 측면들인데 감염병이 전파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감염병의 전파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스마트 시티 안에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행 예측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 지금 코로나19 유행하면서 벌써 우리나라만 3번의 유행이 있었죠. 국가마다 뭐 3번, 4번 정도의 유행이 있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유행했다가 강화시키면 떨어지는 패턴으로 계속 반복될 거고 그리고 아까 스페인 독감 잠깐 그래프 보여드리긴 했는데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초기에 한번 이렇게 유행을 하고 가을, 겨울에 엄청 큰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봄하고 여름에 살짝 유행을 하고 작년 겨울에 큰 유행했죠. 유럽하고 미국도 10월 이후에 엄청난 유행을 해서 올해 2월까지 유행 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랑 거의 비슷한 패턴들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아있는 상태가 이제 앞으로 유행상은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제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되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됐고 치료제도 조금씩 좋은 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유행 자체는 큰 유행들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유행이 꺾이기 시작할 건데 그걸 어디서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 인구 한 900만 명, 우리나라 서울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작년 말에 뭐 하루에 10,000명씩 발생하다가 백신 접종이 이제 접종이 시작되면서 노인층 접종이 마칠 때 사망자 숫자가 확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유행 자체가 10,000명 유행한 게 한 3,000명대로 이제 2월 말에 떨어졌다가 이제 약간 정체를 잠깐 보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였냐면 이제 확진자 줄어드니까 약간 풀었어요. 약간 풀었더니 살짝 정체되다가 백신 접종률이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서기 시작해가지고 전 국민의 90%가 1차 접종 마치고 전 국민의 한 50%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니까 유행 자체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대로 발생하는데, 사실 1000명대 나오면 우리나라 지금 400~500명 나와도 벌벌 떠는 거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긴 하지만 10,000명 나오던 국가가 예방접종 정말 열심히 했더니 확 떨어지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아까 이스라엘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느슨하게 했더니 살짝 정체했다가 접종률이 따라가니까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떤 부분 예측을 해야 돼요? 백신 접종률이 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올라갔을 때 어느 시점에서 감염자가 줄어드는지도 예측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쯤이면 감염자가 떨어질 거니까 그때쯤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조금씩 이제 완화시키면 되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하면 좋아요? AI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때쯤 예방접종률이 이 정도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조금씩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하고, 뭐 5명 이상 못 모이겠으면 이때는 8명 이상 모이게도 해도 되고, 뭐 이때는 뭐 이제는 이제 사람들 모이는 거 안 막아도 되고, 마스크는 언제쯤 벗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예측들 모델들도 스마트 시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예측 모델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 기술들도 실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인데, 이 부분도 시뮬레이션을 되게 잘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초기에 환자 발생이 막 올라갈 때 강하게 조이면 발생 커브가 확 꺾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 꺾이는데, 한 템포 늦으면 어떻게 되죠? 확 올라가고 나서 그걸 낮추려면 더 강하게 조이지 않고는 안 꺾이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옮길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선제적으로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3차 유행 겪으면서 계속 전문가들은 계속 올리자 그러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뭐 올리고 싶긴 하겠는데 못 올렸던 이유가 뭘까요? 좀 한 템포씩 계속 느렸죠. 한주나 두주 늦게 올라가면서 유행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확 올라가진 않지만 완만하게 크게 올라가면서 좀 길게 갔잖아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인 타격들.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올라가면 주로 어떤 분들이 일을 못하게 되죠? 일용직 노동자들 일이 아예 없어지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들 일이 제일 타격을 받게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준비를 철저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확 올려버려서 다 문을 닫게 해버리면 그분들 진짜 굶어 죽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빨리 못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유행 패턴들을 제대로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확진자가 나오는 패턴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갑자기 확 나빠질 거다, 아니면 괜찮아질 거다, 좀 좋아질 거다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측 모델에 따라서 그래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빨리 올리자, 이런 식으로 그 예측을 제대로 하면 어쩌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다음 주에 올려야 됩니다라고 한 1~2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소상공인들한테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문 닫게 되면 예측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주를 못 닫으면 이 정도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 손실보상 분들도 저희가 재정을 먼저 비축해놨다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측 모델이 개발된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수능도도 확실히 올라갈 수 있고, 정말 급할 때는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언제 올려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예측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잘 못했었어요. 그다음 외국에서도 일부 과학자들, 일부 수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관심들이 너무 이제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동참하면서 아주 좋은 데이터들이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뒤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작년 여름에 벌써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알값이라고 하는 거는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 이게 시간대마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을 세게 하면 알값이 떨어지고, 이 알값은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이제 따지는 평균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알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유행 자체가 작아진다는 거고, R이 1보다 올라가면 앞으로 환자도 늘어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작년 여름에 7월, 8월에 RT값, 그러니까 시간별로 하는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 정도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500명이었던 환자가 일주일 있으면 750명이 되고, 2주 지나면 750명이 2배가 1,500명이 되는 이런 가정을 하고 봤더니 확진자도 늘고
그 다음에 중환자도 늘고 사망자도 늘더라.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작년 여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측을 한 게 그냥 한 명이 한 명 정도 감염시키면 그냥 오늘 300명, 내일 300명이니까 안정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좀 비슷하죠. 계속 지금 300명, 400명, 300명, 400명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유행 자체가 커지지 않으니까 뭐 환자도 많이 발생 안 하고 중환자실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병상가동도 버틸만 하고 사망자도 덜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 RT값을 조정하려면 어떤 거를 잘해야지 저 숫자가 떨어질까요? 감염자 수를 줄여야 되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기부터 강화시켰어야 되죠. 근데 영국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 모델을 작년 여름부터 그렇게 열심히 언론에다도 대고 정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놨었거든요. 영국은 실패했어요. 알면서 당한 거죠. 작년 12월부터 영국이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하루에 10만 명씩 발생하고요. 하루에 심할 때 1000명씩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그나마 이제 백신 접종 좋아지고 최근에 뭐 락다운 수준 정도의 그런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감염자가 떨어져서 한 2, 3만 명 정도 지금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예측 모델을 제대로 한다 그래도 어떤 게 중요해요? 예측 모델대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예측 모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AI를 통해서 예측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데, 예측만 하면 뭐예요? 예측된 거에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회적인 기반들을 다져놓지 않으면 스마트 시티 만들어봐야 그냥 어떻게 되는 거죠? 예측만 잘해서 저런 상황이 나빠질 거라는 것만 예측이 되지 아무 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준비도 잘 된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방역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드리면, K방역,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싹 정리를 해봤는데, 뭐 빨리 진단해서 격리시키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유행이 생기면 학교도 조금 뭐 등교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고위험군들을 충분히 보호해서 안 걸리게 한다든지, 또는 개인위생, 손위생이나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게 한다든지. 하지만 코로나의 그런 예방 방법 중에 가장 갑은 뭘까요? 백신. 그렇죠. 백신 빨리 개발해서 빨리 접종을 하면 이스라엘처럼 정말 다른 국가 30불에 사는 백신 50불에 사가지고 그냥 왕창 우리 다 가져와. 가격까지 비싸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빨리 받아내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미 이제 유행을 꺾어가는 국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인구보다는 한 5배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준비 상황 때문에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뭐 앞으로 잘하면 돼요. 어쨌든 치료제도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사망할 만한 사람이 치료제 잘 맞고 나빠지지 않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한국이 이제 그 작년 1차 유행을 하면서, 사실 1차 유행은 뭐 사실 중국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다음 제일 크게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뭐 준비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당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제일 많을 때 900명 이상 발생을 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그때 조기에 빨리 진단을 해야 되니까 진단 세팅이 잘 돼 있었고, 또 진단만 세팅돼 있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체를 빨리빨리 채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 우리나라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만들어서 했었죠. 사실 저 드라이브스루는 저하고 이제 인천의료원의 김진용 과장이 합작품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만들었고, 생활치료센터도 저희 감염학회인 정책팀이 제안을 해서 일단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수련원 같은데 이제 입원해서 가족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전파라도 차단하자, 이렇게 했던 게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유행 때는 멋모르게 했지만 그냥 뭐 이것저것 대응할 수단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거 대응해서 간신히 막아냈다고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스마트 시티하고도 일목상통하는 3T,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 특히 그러니까 테스트는 아까 진단체계 얘기 드렸죠. 트레이스, 역학조사. 역학조사를 옛날에는 정말 사람 만나서 다 구두로 적용하고 어디 가셨어요 뭐 했는데, 사실 한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억력도 막 이제 떨어지시면 어디 간지도 기억 못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의 스마트폰만 좀 줘보세요 해가지고 스마트폰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이제 뭐 카드를 사용했으면 카드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동선을 확인했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그런 거를 확인하는데 뭐 동선 확인하고 스마트폰에 GPS 확인하고 이러는데 하루 이상 걸렸는데, 최근에는 환자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딱 입력하면 10분 안에 다 통합돼서 다 나와요. 병원은 언제 갔고 카드는 언제 썼었고 뭐 이런데 GPS 분석을 해보니까 어디를 방문한 것 같더라, 이런 게 이제 10분 만에 이제 조사하는 체계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스마트 시티 기술이 이제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트리트, 그 다음에 트레이스에 대한 얘기들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24시간 걸리던 그런 역학조사의 주요 팩터들이 이제 한
10분 만에 데이터가 나오면 그 10분 안에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그곳에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이 중에서 접촉자들을 분류해서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든 스마트 시티 기술에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 앱도 만들었죠. 자가격리 앱을 만들어서 실제로 자가격리 앱을 틀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반응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입력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있어야 될 공간에서 1km 이상 벗어난다든지 이래버리면 바로 관리하는 사람한테 문자 그 푸시가 가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바로 알릴 수 있고 열이 난다 그러면 이제 열이 나시니까 증상이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바로 검사하러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안내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뭐 3T라고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1차, 2차, 3차 유행을 버틸 수 있었던 주된 이유들은 이런 기술적인 가치와 그거와 또 기술적 가치를 잘 활용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그런 이제 가치 부분인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로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은 유행이 심할 때 락다운처럼 아예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 경우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3차 유행을 겪으면서도 3차 유행 겪을 때 집 밖에 못 나오신 적 있어요? 예? 쇼핑 못 가신 적 있어요? 쇼핑이라기 하기보다는 생필품 사러 뭐 마트 못 가신 적 있어요? 9시 넘어서 못 갔지만 9시 전에는 마트 가서 다 뭐 샀었어요. 카페도 테이크아웃은 가능했었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 같은 경우에 작년 3월, 4월, 5월에 락다운 됐을 때는 집 밖에 나가려면 신분증 보여주고 어디 가는지 확인받고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벌금 내고, 그리고 이제 너무 답답해하니까 운동하려고 그래도 그 지나가다가 경찰한테 해서 저 1시간 운동하는 거 확인해가지고 언제 집에서 나와서 언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받고 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정부가 공권력 가지고 강제로 막 통제를 안 하더라도 국민들이 마스크 되게 잘 썼고, 그 다음에 사람 사회적 거리 두기 지키자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직장하고 집만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잘 지냈죠. 지금은 뭐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은 하고 있어요. 기본.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진짜 5명 이상 안 모이잖아요. 4명씩만 모여서 문제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K방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하게 뭐 역학조사 자료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뭐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드라이브스루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국민들이 그런 1차, 2차, 3차 유행이 됐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 시티를 얘기할 때 스마트 시티 뭐 예측도 잘하고 안전망도 잘 갖추고 아무리 잘해봐야 스마트 시티에 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스마트 시티의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규칙들을 잘 따라주면 그 스마트 시티가 훨씬 더 빛을 발하겠지만 만약에 그냥 몰라 난 뭐 별로 이렇게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모델링하는 거 영국 거 보여줬잖아요. 예측도 잘하고 시스템도 좋아요. 근데 뭘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나 못해 무슨 락다운이야 막 반발하고 막 자영업자들 문 열어달라고 시위하고 막 이래서 영국은 정부하고 의료 체계는 잘하는데 국민들이 안 따라준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작년에 이제 그 무슨 대통령 때여서 지도자도 못하고 국민들도 막 뭐 락다운 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막 차 끌고 나와가지고 막 마스크 벗고 시위하고, 작년 유세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유세할 때는 3분의 2가 마스크 안 쓰고 나와가지고 유세 보고 막 이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문제였죠 작년에? 지도자도 문제고 국민들도 일부 문제고. 그럼 한국은 어땠다? 뭐 정부도 뭐 약간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작년 그 정도면 질병관리청 선방했죠. 그리고 국민들이 훨씬 더 자발적으로 정말 잘했다. 이런 부분들 따라서 국민하고 정부하고 정말 잘 조화를 했던 국가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오늘 가장 주된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얘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지금은 감염병이 유행을 하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이 우리 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라면 먼저 사전에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 도시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의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유행하는 감염병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감염병이 유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역학조사를 하고 접촉자 추적을 해서 접촉자들은 이제 발병할 수 있으니까 격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누구한테 전파시켰는지를 또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역학조사의 과정에서 계속 지적됐던 게 뭐죠?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간지 다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서 어딜 가서 아무도 안 만났는데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누구 접촉도 안 한 공간까지 다 털어져가지고 이 사람 진짜 뭐라고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인권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면서 이제는 그 접촉자가 발생할 만한 공간만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발병한 사람 다 발병할 거니까 2주 지나면 다 내용을 삭제하는 대로 생겼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관리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이 정보들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모을 수 있는, 뭐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동선이나 이런 정보들이 안전하게 추적이 돼서 실제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건 없이 역학조사의 과정 중에서 정말 딱 지적해서 당신은 밀접 접촉자니까 자가격리 되십시오. 그러니까 특별하게 역학조사의 동선을 공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모든 정보를 통합했더니 이렇게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본인 확인해서 누구누구 언제 만났죠? 만났다 그러면 그분이 확진됐으니까 들어가 이제 자가격리 하십시오. 이 정도 단계고,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내 동선하고 각 확진자가 나온 동선들을 빅데이터에서 만나서 그거를 3D 차원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걱정되는 날 있죠. 내가 뭐 어저께 어디 갔었는데 좀 걱정이 돼.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에 내가 그 움직였던 동선을 GPS만 살짝 오픈을 해주면 그쪽 AI가 확인을 해가지고 어제 당신이 거쳤던 곳 중에 어느 지점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빨리 하러 가십시오. 이 정도까지 안내를 해주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내 정보는 아무것도 노출 안 되고, 아니면 내 정보는 블록체인으로 돼 있어서 그냥 정부 시스템에 어떤 사람이 확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분한테 연락해서 검사를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다만 연락하는 사람도 익명으로 처리돼서 그 사람한테 익명으로 그냥 당신한테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스마트폰 문자라든지 푸시로 통해서 저 검사를 받으러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검사를 받으러 가서 확진이 될지 안 될지 이 정도 알려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죠. 내 정보도 안 털려도 되고 내 스스로 먼저 확인을 해서 내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실제로 구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염병 환자가 진단이 되면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요새 뭐 왓슨 뭐 이런 거로 해서 암 치료하는 것처럼 감염병 환자도 치료에 도움받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행이 시작되면 그 유행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서 그 도시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감염병 정보 수집인데 전 세계에 있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가십거리, SNS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정보.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이상하게 요새 나 열나고 기침해요. 이렇게 너무 아파요. 이런 SNS를 사람들이 막 올리면 그 정보를 수집해서 여기는 뭔가 도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트렌드가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전년도보다 훨씬 더 그런 정보가 많이 쌓이면 여기 뭔가 유행하나 봐. 그러면 거기에 역학조사관이 가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정보 수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요새는 이제 구글 트랜스레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이 전 세계에 있는 언어들을 분석을 해서 그중에 감염병 뉴스에 해당되는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정보 전달을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WHO에서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EIOS라 그래가지고요. 본인이 가나라는 지역이 6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각 지역의 센터에다가 저걸 오픈하고 그 지역의 뉴스들을 다 영어로 먼저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고 거기에 감염병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거나 문장이 있거나 뭐 아웃브레이크라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특정 감염병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분석해서 여기서 자꾸 이런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그 국가에 있는 WHO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국가에 있는 질병관리청,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 같은 데 전화를 해서 요새 거기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알람을 울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2019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사실 WHO EIOS를 그 필리핀에 있는 그 WPRO라 그래서 그 환태평양 지역 가나라는 데 가서 실제 이제 해보고 실습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쪽 태평양 지역엔 섬 지역에서 홍역이 조금씩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유행하는지 안 하는지 애매했는데 뉴스가 계속 아이들이 계속 열나고 입원하는 숫자가 갑자기 늘었다라는 정보들이 이제 신문에서 3-4개가 나왔었거든요. WHO가 그거를 저 EIOS가 캐치를 해가지고 특정 섬에서 계속해서 열나는 아이들의 입원이 는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연락을 해서 그 섬에 있는 그 자기네 파견된 직원한테 연락했더니 여기가 뭔가 진행되는 거
것 같고 병원에 연락했더니 홍역의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정보 수집을 실제로 하는 거를 제가 그때 갔을 때 실제 그 일을 보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더라도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거나 이런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WHO에서 하는 게 이제 그 공인돼 있는 그런 뉴스 소스도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해석하고 해서 그래서 그게 빅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서 이 정도가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를 알려주면 거기에 분석관들이 그 뉴스를 확인해 가지고 실제 문제가 있으면 알람을 울리고 문제가 아니면 이제 죽이고 이런 식의 상황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WHO가 WIOS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똑같이 만들어서 각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계속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저런 부분 때문에 KT 뭐 통신사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염내과 선생님들 예방의학 선생님들이 팀을 이뤄서 만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아까 WHO처럼 전 세계 뉴스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국가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의 핸드폰 정보가 로밍이 돼 있으면 로밍된 정보를 통해서 특정 감염병 유행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돌아다니다 국내에 들어오더라. 이걸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특정 감염병이 어디서 유행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은 1년에 뭐 100만 명이 들어와. 그러면 그 감염병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다음에 그 감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 한 100여 명만 들어오면 뭐 거기 그 감염병은 거기서 유행하고 우리나라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미 개발해서 시제품들이 이미 국내에서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좀 신기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다음에 감염병 환자 추적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아까 이 부분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산화되어 있는 측면들, 그러니까 CCTV부터 시작해서 뭐 카드 정보, 병원 이용 정보 다 따져가지고 이제 동선 기반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확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앱에서 내가 내 정보의 일주일치 정보를 허락만 해주면 최근에 일주일 동안 확진자의 데이터 정보를 맵에다가 그 지도에다가 쫙 표시를 해가지고 내 동선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일치시켜서 일치되는 측면이 나타나면 바로 경보를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이제 iOS, 그러니까 애플이 본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 블루투스로 이제 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이상 접촉된 정보가 구글이나 iOS 서버에 남아요. 그러니까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중에서 본인이 확진이 된 사람이 나는 확진됐어요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블루투스 정보에서 15분 이상 같이 있었던 거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한테 다 문자 메시지가 날아가요. 당신이랑 15분 이상 같이 있었던 사람이 오늘 확진됐습니다. 그럼 누구 정보인지 안 알려주죠. 그냥 블루투스에 한번 접촉됐던 것만 나오는 거니까. 근데 다만 이거는 본인이 블루투스를 꼭 켜놔야 되고 그 앱을 설치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활용도가 높진 않지만 호주만 해도 이 앱을 500만 명이 깔아서 쓴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을 좀 더 강화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내 정보가 남한테만 전달이 안 되게만 하고 일치만 되게 해준다면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많은 사람이 설치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시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시도는 안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들도 시도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감염될 수 있는지 또는 누가 위험한 곳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료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코로나 환자가 진단될 때 폐렴이 의심될 때 일단은 CT도 찍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어서 보는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 의사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AI가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랑 뭐 CT 같은 거, 특히 의료진이 많이 없는 쪽, 뭐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는 뭐 의사 한 명 정도가 그냥 거기 있는 센터 뭐 이번엔 200명 정도를 다 확인하니까 뭐 엑스레이 다 찍어서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AI가 걸러줘서 이거는 폐렴 의심이 됩니다. CT도 걸러서 이거는 폐렴 의심된다 걸러주면 그때 봐서 확인했는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에 대한 진단율이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하는 진단하는 수준과 거의 버금가는 수준 정도로 폐렴을 잡아내는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좀 활용하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런 환자들을 좀 빨리 골라내서 빨리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부분이 사람이 하는 거랑 이제 그 AI가 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는 커브가 지금 거의 일치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는 거고요. 감염병 예측 모델링과 관련된 부분도 뭐냐면, 그러니까 행동 변화를 고려한 수리 모델 같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막 이제 올릴지 말지 고민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재밌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행이 이렇게 막 나빠지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갑자기 확진자가 200명 나오다 갑자기 500명 나오면 이거 안 좋은데 그러면서 오늘 약속은 취소해야지 국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 상황이 나빠질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약속도 취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킬게.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80% 정도의 사람들이 잘 지키는 상황이 되면 다음 주는 환자가 이렇게 발생할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다음 주는 이렇게 상태가 나빠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모델들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패턴들 있죠. 뭐 지난주에 차량 이동률이라든지 뭐 이제 직장과 집 외에 다른 데를 이동한 그런 동선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받아서 여기에 매칭을 시켜버리면 국민들이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잘 안 지키니까 지금의 발생 사항을 봐서는 더 많은 환자가 다음 주 발생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국민들이 이미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그 이동량을 줄였어. 그럼 다음 주는 확진자가 줄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관심을 많이 끄는 부분들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백신 접종이 막 이루어져요. 백신 접종이 막 이루어지면 언제쯤 되면 확진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망자가 줄 건가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고려한 수리 모델링도 여러 팀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때 유행이 악화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백신 접종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대요. 근데 사실 접종 대상을 지금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유행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3,400명대로 이제 그러니까 아까 RT 값이 1 정도로 유지를 해서 쭉 가게 되면 지금 순서대로 접종을 하면 여름 넘으면 사망자가 확 급감한다는 데이터가 나와요. 사망자. 왜냐하면 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종을 하잖아요. 65세 이상 접종하고 뭐 의료진 접종하고 하는데, 그래서 고위험군 접종을 하면 여름 넘으면 떨어지는데, 문제가 지금보다 갑자기 유행이 악화돼서 하루에 1,000명, 2,000명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RT값이 2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전체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백신 접종을 하는 상황으로 접종을 해버리면 사망자가 안 준대요. 너무 확진자가 많으니까 사망자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확산을 주도하는 사람을 먼저 맞히지 않고서는 유행을 차단할 수 없대요. 근데 백신이 지금 공급이 제한적이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망할 만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망의 위험성인 사람들을 먼저 맞춰서 지금 위험도를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접종 순서대로 접종하는 게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지금의 유행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정되게 유지를 해야지 사망자가 먼저 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7월, 8월 이후에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유행 자체가 꺾이게 될 거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모델들을 이미 개발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술들이 이 스마트 시티 기술에 녹아들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예측도 되고, 그 위험도가 이거 어떤 거는 지금 너무 위험하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고, 위험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상황들도 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뭐 역학조사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유행 상황에서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그런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대응하는 방법들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감염병에 대한 그런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 시티에 의해서 또 조금 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도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됐지만, 그래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감염병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또 감염병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개발해서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한 그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스마트 시티에서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말씀하시죠. 심해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감염병 의심 환자가 개인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스마트 시트에서 이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밀접 접촉자도 그렇고요. 가끔은 이제 확진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잠깐 어디를 이동을 하더라도 아예 이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런 문제, 확진된 분들이 어딘가를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예 다 그냥 자가격리 다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치료시설에 다 입원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도 증상이 없습니다.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까 병원에 오지도 못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에 뭐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게 없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진자 또는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동 수단을 어떻게 만들 건가 또는 거꾸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하니까 거기에 어떻게 최소한의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그 물류가 작동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뭐 그 건축학 하시는 뭐 그 교수님도 매번 얘기하시고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지하에 지하철 말고 지하에 그런 루트를 만들어서 무인 이송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집 앞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를 통해서 와서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들 첫 번째 논의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드론을 뭐 요새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 백신 배달하는데 드론 쓰는데 드론을 활용하는 측면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필요한 거를 갖다 주는 시스템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 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확진자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단 무인 자동차가 가서 사람들을 태워서 데려온다든지 급한 경우는 무인 우주선이 가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의료 헬기가 가는 것처럼 이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추후에는 논의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격리 생활이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우리가 만약 이 피로감을 극복하고 또 격리 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미 자가격리로 하라고 지정이 된 분은 뭐 14일 동안 뭐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내가 증상이 시작되면 이제 감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생업을 못하면서 그냥 집에 갇혀 있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불안한 상황에서 또 그리고 되게 우울한 상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의 기술들이 적용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은 집 안에 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물건들이 제때 이제 도착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집 안에 있더라도 도시에 어떤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집안에 있더라도 재택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혹시라도 자가격리 되더라도 삶의 영향을 아마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도시에서는 잘 막고 안전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유입이 될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고 또 유행을 미리 인지하고 초기에 대처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에서 유행을 했을 때 충분히 치료를 하기 위한 치료 인프라도 중요할 텐데 네. 그렇게 선제적인 대처와 치료 인프라 둘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둘 다 중요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감염병이 유행할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치료 시설도 준비를 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에볼라 같은 감염병이 유행을 하면 에볼라는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지만 사망률은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이라면 환자가 어떻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환자는 다 격리되는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특히 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가 많으니까 중환자실을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지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확진자의 숫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면서 또한 중증 환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격리 시설이라든지 또한 중환자 시설 이런 것들도 보편적으로 아주 많은 숫자를 준비를 해야 감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치료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예측이 제대로 돼야 그거에 맞는 치료 시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제대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든 사스처럼 언제도 유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은 했지만 사실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플루엔자의 팬데믹이 다시 한번 올 거다. 그러니까 2009년처럼.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설마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을 할까? 근데 사실 조짐은 보이고 있었죠. 2002년에 사스도 있었지만 2015년에 메르스, 그러니까 2012년에 메르스 확인되고 우리나라 2015년에 감염병 유행을 했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2015년에 메르스 먼저 겪었기 때문에 초기에 메르스 수준 정도는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우리나라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처음에 좀 잘 대응을 하긴 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예측 모델이 제대로 가동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유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먼저 디텍션을 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준비 체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많은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게 가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해 예측 모델을 제대로 만드는 게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이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한 질문도 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스마트 시티라는 게 이제 개념이 잡혀가기는 하지만 그 기반된 기술들은 각 요소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고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세종시가 그런 스마트 시티 만드는데 가장 최적화된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새로 만들어진 도시고 계획하에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많은 부처들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협력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IT 기술이라든지 또 빅데이터 AI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종시가 앞으로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